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양증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각각 한 1,600억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2,300억, 기관은 938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많이 반등을 시켰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 61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지만 지금 61선과 21선 사이를 좀 이제 횡보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바닥 라인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여서 이제 21선을 넘어서 N자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거래량도 좀 줄었기 때문에 그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그런 상승장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미국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조정을 끝내고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한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횡보 라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더 볼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오늘 양봉을 띄우면서 오랜만에 이제 반등을 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그런 반등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같이 좀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V자로 고점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정세가 좀 강한 것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일 하락을 끝내고 이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이제 1,600억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에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매수했지만 뭐 최근에 크게 많이 매수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주시를 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이어왔는데 지금 2,290억 정도죠. 2,300억 정도를 매수해주면서 반등을 시켰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이번에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러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수급이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1조 가까이의 그런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가 막 2% 가까이 급등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전체적인 반등세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5원 정도 하락을 해서 1338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봉 형태로 찍고 지금 이제 1330원대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계속 오랫동안 이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뭐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라인을 횡보를 하다가도 지금 이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 환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수 선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이제 미국 증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한 0.1% 정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공격적으로 올라가진 않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내일 정도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어제 3.48% 정도, 3.45% 정도 수준에서 3.5%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비슷한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환율 마찬가지로 지금 증시도 조금 정체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이제 연말로 가거나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라든지 환율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증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0.32% 하락했고요. 15,7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으로 장 초반에 시작되어서 왔다 갔다 좀 하였고요.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반등을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은 크게 상승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틀 정도 반등을 했지만 오늘은 반등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량은 어제보다 더 없었습니다. 사실 다 합쳐봤자 이제 한 2만 주 가까이 되지 않는 뭐 그런 수준이고요. 평소 대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30원 정도 반등해서 마무리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별 거래량도 어제보다 줄어서 363만 주로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유사한 그런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 라인을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줄곧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분위기가 빠르게 이제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때까지 흐름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등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2주일 정도 바닥 라인 근처를 횡보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쌍바닥을 찍으러 갈 확률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수준에서 조금 더 주가를 횡보를 시키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양봉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21선까지는 빠르게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계속 바닥 라인을 지키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때 이 주요 저항 라인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그리고 고점 라인을 높여가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월봉은 떨어지고 있고요. 뭐 특별히 더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별 장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크게 우리가 뭐 재미를 붙일 만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은 10,000주 정도 매도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7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확실히 매도세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투신 위주로의 그런 쏟아지던 물량이 많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 수급도 보일 만큼 지금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는 매도를 멈추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매도를 이어가면서 줄곧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57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주로 주가를 눌리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또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뭐 투시는 매도를 또 멈추고 하루 정도 쉬었고요. 다음 날부터 또 어떻게 되는지 내일부터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4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14만 주 가까이를 또 이제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동안 이제 지분율을 6.5%까지 올리고 조금 이제 조정을 주는 듯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를 이어가면서 5월 달은 또 계속 매수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한 매도세도 줄었고요.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언제 이제 멈추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거래원을 보시면 사실 신한증권에서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증권과 모간서울 그리고 JP모간이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4월 달부터 해서 지금 줄곧 매일매일 매수 매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몇 달 전부터 해서 그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특히 공매도 잔고를 이용해서 그 물량을 줄였다가 늘렸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의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260만 주까지 잔고가 또 늘었고요. 전날도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공매도 거래가 줄어드는 날에도 지금 추가적인 공매도 잔고 상승이 있었고요. 한 50만 주 가까이가 43만 주 정도네요. 네,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5월 17일 오늘도 공매도 거래량이 52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또 늘어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500만 주 가까이, 네, 490만 주 가까이 찍고 지금 근 한 달 내내 공매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700만 주 가까이, 네, 800만 주 가까이를 공매도 잔고를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 주요 세력도 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모건서울 쪽, 그리고 JP모간, 신한증권 쪽이었는데요. 네, 지금도 오늘도 사실 그 매도 창구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국계에서는 JP모간이 이제 아침에 매도하고 빠지고 모건서울은 매수하고 빠졌는데요. 결국에 신한증권 창구로 또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요 매도가 네, 저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전일도 사실 모관서울에 직접적인 매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매도량이 28만 주에 잡힐 만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모관서울이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10일 동안의 집계만 보더라도 모관서울이 418만 주, JP모간이 113만 주, 네, 이렇게 매도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물량이 공매도화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아까 보셨듯이 단기간에 800만 주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전체적인 거래 공매도 비율이 14.43%고요. 공매도 평균가가 15,823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네, 아까 4월 20한 8일부터 그죠? 사실상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매도가 네,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공매도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공매도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은 평균 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800원, 15,700원 수준으로 지금 공매도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네, 공매도를 계속 쌓아가는 네, 일부 공매도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공매도가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거기 원하고 있는 그런 평균 공매도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 공매도 가격을 형성을 하는 것 같고요. 그 공매도 가격을 형성해서 공매도 수량을 늘리는 것이 지금 주 목적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공매도 평균 가격을 형성해서 공매도 수량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전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패턴을 보았을 때 유상증자라든지 1WR이라든지 네, 그런 신주 상장을 앞두고 이 공매도 수량을 늘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도 진행하지 않았고 1WR, 2WR 그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아니었고요. 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블록딜 물량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네, 블록딜의 물량은 사실 외국인 증권사에서 이제 받은 네, 그런 물량이죠. 그래서 그 물량을 소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공매도 평균 가격을 형성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뭐 그런 비율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서 네,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추종 자금이 유입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의무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면 저런 식으로 특정 가격대에서 네, 공매도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리밸런싱 당일이 이제 31일이고요. 다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래서 2주 정도가 남았고 거래일로 따지면 한 1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일 동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또 계속 공매도를 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그런 이해관계가 끝났을 때 분명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전과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지금 공매도 이해관계가 끝나고 다시 한번 상환이 시작된다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렇게 네 번의 파동을 겪는 동안 결국에는 전체적인 국매도 수량은 늘고 줄고를 반복해서 지금 어, 전체적인 수량으로 따진다면 2천만 주 이상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좀 반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블록딜 물량이 2,800만 주가 풀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 물량을 보게 되면 체결이 65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상환은 만주 정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이틀 정도 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네, 대차 잔고는 2,960만 주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450만 주 정도가 지금 5월달 들어서 좀 늘어난 모습인데요. 국내도 잔고에 이어서 대차 잔고도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적 물량은 57만 주 매도해서 43만 주 정도로 좀 줄긴 했지만 어제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또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국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는 점,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는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다 수급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바닥 라인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많은 공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내리지 않고 15,700원 수준의 평균 단가를 형성하면서 그 구간에서 지금 한 800만 주 가까이를 공매도를 늘렸다라는 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평균적으로 이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블록딜에 대한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모두 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 잔고가 급하게 늘어나긴 했어도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주 안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 투자를 접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번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도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흐름도 이제 반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관련 기업들도 지금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점점 이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하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오늘 이제 캐나다 총리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소식은 사실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만 나온 것 같고요. 한국에 대한 원자력 기술과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에 대한 기술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이어나가자라는 그런 뉘앙스였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캐나다도 SMR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런 이제 분쟁 관련한 소식은 없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었고 에너지에 대한 협력은 구체적인 소식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수백 조에서 1,000조 이상의 규모로 이제 재건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현대 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쌍용건설, 뭐 현대로템 이런 기업인 등의 150여 명을 참가해서 이렇게 관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한 휴전 가능성도 아직은 희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건 소식이 언제 진행될지, 그리고 재건이 계획처럼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큰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보다는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은 동유럽과 그런 중동 쪽의 다른 시장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어떤 또 수주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해상풍력에 대한 수주건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원전에 대한 분쟁 소식과 그 다음에 대형 원전에 대한 입찰 진행,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타당성 조사,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SMR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SMR 시장에 이제 한국도 뛰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2029년 이후에 SMR 가동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광물 자원부의 총국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이제 다자 협력이 열려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 뉴스케일 파워에 SMR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칼리만탄에 한기에 이제 77메가와트,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SMR 총 6기 462메가와트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업체 플로르와 그다음에 일본 엔지니어링 업체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전력사 인도네시아 파워가 사업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MR 관련한 그런 부품들, 기자재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9년 이후에 SMR이 가동될 것인데 일단은 구체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SMR, 인도네시아 SMR, 필리핀 SMR, 그 다음에 루마니아 SMR, 미국 쪽에서도 아이더호주 소식이 있었지만 지금 또 추가적으로 북미 최대 철강사의 소형 원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 SMR 확대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SMR에 대한 기자재 수급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많이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제 6라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6라인 중에서 4개 라인 정도를 SMR 전용으로 지금 개조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서 대형 원전보다도 SMR 시장에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 시장성과 그런 발주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부 이 소식에 의하면 SMR 관련해서 지금 발전 단가죠. SMR 건설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 그래서 발전 단가가 사실 대형 원전보다도 조금 높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54달러에 킬로와트 메가와트당 54달러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89달러로 예상이 되면서 예상보다 좀 발전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SMR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이런 최대 철강사 바로 옆에다가 SMR을 지어서 거기서 이렇게 에너지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물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큰 강이라든지 바다 옆에 건설을 해야 되고 그런 건설지에서 그 에너지 공급부까지 이 전력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SMR 같은 경우도 사실 뉴스케일 파워는 경수로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저렇게 아주 큰 이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필요한 물량도 적을 뿐더러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1대1 마킹하는 그죠? 네, 대형원전은 뭐 여러 전력이 여러 기업 쪽 그다음에 여러 도시 쪽으로 전력을 한꺼번에 공급을 한다면 SMR은 네, 그런 뭐 산업 단지라든지 이쪽에 일부만 공급을 하는 네, 그런 최적의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이렇게 전력 이 케이블 같은 것이 네, 길게 깔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는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 원전보다도 SMR 하면 생각난 것이 수소 생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이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SMR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분명히 이제 수소 생산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수전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가 수소를 생산하는데 사실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단가가 높아질수록 그 SMR 이 수소를 생산하는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원전과 같은 경우는 이 열을 식히는데 당연히 물을 사용하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열 발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고온의 그 분위기 속에서 네, 수소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네, 그런 수소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전력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열을 이용해서 뭐 지역 난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뭐 일석삼조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제 핵 폐기물과 그다음에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SMR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축소가 되었다. 그런 위험도가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네, SMR을 짓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모델을 발표해서 300메가와트급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가 그 경제성을 확보한 것이 덩치를 키워서 경제성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SMR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77메가와트급 네, 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00메가와트급 애매하죠. 1000메가와트급과 77메가와트급의 거의 사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SMR의 기준 딱 이제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최대치를 걸쳐 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마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덩치를 키워 놓은 상황이다. 혹은 저렇게 작게 만드는 것이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기술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는 두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시장 자체가 대형 원전도 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SMR 시장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도 결국에는 저 소송전을 피 터지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소송전도 잘 해결되어서 대형 원전도 협력을 하고 SMR에 대한 급성장하는 시장 속에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8메가와트급 이제 해상 풍력 발전기를 실증 완료를 해서 이제는 양산기를 깔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국내 시장에 그 8메가와트급을 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그 이상 넘어서 15메가와트급 이상, 네, 그러니까 20메가와트급의 4세대 터빈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 내년부터. 그래서 초격차를 이룰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큰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메가와트급, 5.5메가와트급, 8메가와트급 다음은 바로 이제 크게 넘어가서 네, 20메가와트급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지멘스 가메사와 그런 대형 터빈에 대해서 또 이제 기술 협력을 또 MOU 체결을 했었기 때문에 또 그 관련한 소식이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전 시장, SMR 시장, 뭐 해상 풍력, 그 다음에 뭐 가스터빈, 지금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네,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두산 밥캣, 네, 두산 퓨얼셀 이런 자회사들도 잘 나가고 있고요. 두산 큐벡스도 지금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산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두산으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수가 아니죠. 네, 그
지분 매입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현금 창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성도 이제 좋아지고 재무도 개선이 되는 상황 속에 또 이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또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건설의 지분을 꽤나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대 경영진은 이제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인가요? 네, 제니스 홀딩스인가? 네, 아무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아무래도 그런 브랜드 쪽 관련 두산 관련 지분이 또 그렇게 두산 건설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지분을 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진 않지만 그 관련한 그 지분은 가지고 있어서 또 이제 언제든지 두산 건설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그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건설에 대한 제가 재무제표를 좀 보았을 때도 그렇게 큰 적자가 없었고요. 부채 비율도 낮게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매각이 되어서 좀 상장 폐지도 되고 그렇게 빠져나왔지만 지금 조용히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고 그 정도만 흘러가는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우리도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추후에는 네, 이 다시 하나 둘씩 떼 나갔던 그런 퍼즐들을 다시 모으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을 할 예정이고 네, 점점 이제 두산에 대한 계열사들이 하나 둘씩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위해서 자금을 대주고 그다음에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블록딜을 해서 자금을 이렇게 확보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조금 더 재무가 개선이 된다면 네, 친화적인 이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